우리는 방송 때문에 이거 안 해요? 그거 하는 게 이제 여러 대 카메라를 동시에 싱크를 맞추려고 하는 건데 아니 우리 소설 나갈 때마다 이거 하거든. 근데 카메라 한 대니까 그걸 필요가 없지. 카메라 두 대 하는데 요건 이제 시작이라는 의미. 쌤이 자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시작한 거예요? 시작한 거예요. 아, 네, 그렇습니다. 아니 뭘 얘기도 안 하고 시작을 해. 얘기를 하고 시작하면 뭐가 좀 다르나? 그럼 얘기를 하고 시작해볼까요? 시작했는데 뭘. 자 5초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튜브에서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이라는 유튜브 하고 있는 KBS 김기화 기자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프로인가 싶을 수 있어요. 썸네일에 보셨다시피 책을 좀 읽자. 책을 너무 안 읽는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누가 안 읽어? 내가 안 읽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 스스로 책을 좀 많이 읽자. 그리고 나 혼자 이렇게 하면은 다른 사람들도 같이 좀 읽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런 유튜브를 한번 해볼까 생각해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책 읽어주는 기자들의 김기화 기자로 다시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호! 이거 좀 해줘야지. 오! 오! 왜요? 아니 우리 채널에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쵸, 맞아요. 근데 왜 이렇게 소개를. 그래도, 왜냐면, 아예 생짜 모르시는 분들이 볼 수 있으니까. 네. 그쵸. 그렇죠. 네. 그,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통계를 보면은, 우리 영상을 보는 분의 절반이 구독하는 분. 절반은 구독 안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오는 분. 네, 저는 저는 문화부 소속이고요. 지금 공연, 그다음에 미술, 영화 이런 취재를 하고 있고, 매주 지금 일요일에 나가고 있는 우리 시대의 소설 또 함께 제작하고 있습니다. 정현욱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책 많이 보시나요? 이게 우리가 대학생 때 사실 고딩 때는 그냥 억지로 봐야 되니까 엄마가 보라 해서 또 학교에서 시켜서 독후감 내야 되니까 독후감도 그냥 베껴가지고 많이 내고 그러잖아요. 막 네이버에 찾아서 내고 그랬는데 책 좀 봐라. 책 좀 읽자. 뭔가 이제 이런 죄책감이나 이런 중압감은 누구나 갖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없는 분도 계실 거예요. 없는 분도 계신데 최소한의 지적 양심이 있다면 나 책 읽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은 누구나 하실 거예요. 누구나 늘 하고 이제 서점에 가서 충만한 어떤 기운을 느끼고 그다음에 이제 서점에 갔으니까 책을 좀 사죠. 네, 하죠. 이 책을 살 때 이제 좀 고민을 하셔서 나름대로 선택을 하시겠지만 그렇죠. 이제 나중에 보면 이렇게 까매지잖아요. 한 요 정도까지 까매지고 그렇죠. 쌓여 있죠. 이런 책들이 이게 너무 좀 지금 독자 여러분을 좀 비하한 게 아닌가 싶은데 지금 대체로 책을 너무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본인이 책 진짜 나 많이 읽는다. 그런 분은 이거 보실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책 많이 보는데 뭐하러 봐.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분들은 사놓고 안 읽고 약간 그게 책을 많이 본다는 게 얼마나 보는 거죠? 제 기준으로는 일주일에 그래도 한 권 반 정도는 봐야 많이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대여섯 권. 대여섯 권 정도. 와. 그럼 굉장히 많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 대여섯 권 어떻게 봐? 근데 이게 책에 대한 유튜브도 많고 블로그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그런데 운영하시는 분들 보면 물론 운영하시는 분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권수를 좀 자랑하시잖아요. 내가 몇 권 읽었다. 저는 올해 100권을 독파했습니다. 맞아요. 그런 책 예전에 유행이었어요. 네, 그렇게 읽으라 그런 책도 나오고. 맞아. 나도 봤었어. 약간 처세술로. 근데 그 책도 다 안 읽었어. 집에 있어. 저는 그런 자랑을 좀 되게 불신해요. 왜냐면 얄팍하다. 왜냐면 김 기자가 얘기한 대로 한 달에 대여섯 권 읽는 것도 일주일에 환산을 해보면 일주일에 한두 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책을 이제 어떤 책인가를 이제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책을 단지 본다는 것 말고. 그랬을 때 내가 만약에 올해 100권을 읽어야지. 그러면 한 달에 도대체 몇 권 읽어야 돼요? 10권 가까이 읽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주일에는 최소한 2권 이상을 읽어야 되잖아. 너무 빡센데? 다 우리가 각자의 일이 있다고 전제를 하고. 그죠. 그러면 그 2권을 채우려면 어려운 책을 읽을 수가 없어요. 맞아요. 코스모스 이런 거. 그러면 제껴야 돼. 그러니까 내가 할당량을 채우려면. 그러니까 개수를 채우려면은 그 책의 어떤 퀄리티라기보다는 뭔가 이해 속도가 좀 느린 책은 좀 빼야 된다. 독서도 우리가 영화를 고를 때도 좀 같은 2시간짜리 영화에도 힘든 영화들이 있고 있죠. 2시간이 그냥 확 지나가 버리는 그쵸. 순삭되는 영화도 있고 그냥
되게 2시간이 생각이 안 나는 영화도 있고 뭐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책이 하물며 책은 그래도 더 다양한데 맞아요. 아무래도 좀 쉽게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책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죠. 다른 거죠. 그러니까 권수로 따지는 게 별로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음식도 맨날 햄버거만 먹을 수 없듯이 그렇죠. 책도 약간 다양성이 좀 필요한데 이제 쉬운 책들 위주로 소비할 수밖에 없죠. 그런 좀 속도에 대한 강박이 생기면.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뭐 그런 분들이 다 그런 책으로 100권을 채웠다, 뭐 200권을 그런 뜻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런 분들을 굳이 따라하려고 막 권수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한 권을 봐도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기억에 남는 게 이 이름 자꾸 그분 이름 까먹어. 기억이 난다며. 책 제목은 기억나는데 누군지 까먹어. 그 독일 철학자 누구죠? 제독 철학자, 한국 철학자 피로사회 송두율 선생. 송두율 선생은 그 경계인의 사색이고 최근에 피로사회라는 거 쓰는 분 있잖아. 요즘에 그분 되게 핫한데 그거 모르시는구나. 책 좀 보세요. 피로사회? 응. 김난도 씨. 한병철 선생님의 피로사회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책이 이게 얼마야? 10,000원이야, 10,000원. 근데 페이지가 되게 얇아요. 책이 되게 얇은데 한 장 읽는데 되게 시간이 오래 걸렸던 기억이 나요. 한 장에 되게 철학적으로 되게 의미 있고 내가 생각할 바가 많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읽을 때 2012년 책인데 이것도 엄청 오래됐구나. 언제 읽었어요? 이거 나 창원에 있을 때 읽었던 것 같은데? 아닙니다. 창원 갔다 와서구나. 한 3, 4년 전에 읽었어요.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을 때요, 이건. 예. 기억에 남는 책이 좀 오래됐네요. 아니. 최근에 그 니미야 자파점의 기적인가? 남이야. 남이야? 제가 드린 거죠. 니미야. 이미. 그것도 난 그거 별론데. 그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 그거 그냥 그렇던데. 네, 일본 그 소설가 이름 뭐죠? 히가시노 게이고. 그분 책이 국내에서 10권 이상 10종류 이상이 베스트셀러에 올렸죠. 되게 이례적으로. 네. 추리소설 많이 쓰시는. 그래서 어떤 책은 되게 금방 읽지만은 이런 피로사회 이런 책은 얇지만 이제 소화하기가 쉽지 않아서 오래 걸리고 해서 무조건 권수 늘리는 게 능사는 아니다. 다만 내가 살려고 읽으려고 마음 먹은 책은 그래도 좀 소화하고 읽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 유튜브를 왜 하게 됐냐면 첫 번째 우리 이 유튜브의 가장 큰 목적은요. 김기와 내가 좀 책을 좀 많이 봐야겠다. 그게 스스로. 크지 않나요? 스스로에게 독서를 좀 강제하려고 이 유튜브를 시작했다. 그게 가장 큰 목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시청자 여러분과 정현 기자가 나의 독서를 강제해주는 거지, 도와주는 거지. 그러니까 본인이 나는 왜 이렇게 책을 안 읽지? 읽어야겠다. 그럼 내가 하고 있는 방송을 좀 활용해봐야겠다. 그쵸. 그런 과정이었죠. 그쵸. 그러니까 저도 집에 가면은 이런 거 보는 거예요. 맨날 김계란, 이 피지컬 갤러리 김계란 씨 같은 분이 지금 당장 하세요. 이런 모티베이션, 동기부여 이런 영상. 동기부여 영상 막 보다가 책 읽는 습관 들이는 법 이런 그 유튜버가 있어요. 유튜브로. 네, 의사 선생님 하시는 것도 있고 그거 보면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걸 보다가 연관 영상으로 아침에 팔굽혀펴기 많이 하는 법 그거 있어. 그것도 그거 봐. 그거 보면 아침에 팔굽혀펴기 그렇게 보다 보면은 2시야. 유튜브를 한 바퀴 돌면 본인이 운동하는 법, 책 읽는 법, 쏙쏙 들어. 이렇게 몸 키우는 법, 다 이제 습득을 하게 되네요. 보다 이제 다 볼 거 없으면 이제 기타 커버 영상, 기타의 실력 늘리는 법 그런 거 자꾸 보면서 새벽 2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매트릭스 같다. 그걸 다 봐도 내 실력은 하나도 늘지 않는 거지. 그리고 다음날 늦잠 자. 늦게까지 봐서. 충만한 기분으로. 여러분, 충만한 기분으로.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나만 그런가? 정현 기자는 근데 좀 약간 실제로 책 읽는 습관이 좀 된 스타일이죠. 본인은 독서 습관이 좀 어때요? 보면은 자리에 책이 이렇게 맨날 쌓여있어. 그거야 이제 쌓아놓는 건 어렵지 않은데. 책을 읽으려고 노력을 하죠. 일주일에 몇 권씩 봐요? 일주일에 최소한 한 권은 보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건 진짜 독서가 좀 습관이 돼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모든 일도 그렇지만 독서도 제가 해보니까 하루에 한 페이지라도 매일 봐야 책을 안 놓게 되더라고요. 그거 유튜브에 나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튜브 진짜 그게 왜냐면 책을 보다가 우리가 이만큼 보고 이제 며칠을 묵히잖아. 네. 그러면 내가 이걸 이 이야기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게 꺼려져.
그러니까 이게 한두 페이지는 사실 진도에 중요하지 않잖아요. 네. 한두 페이지 읽은 시간이라는 게 정말 사소한 시간들이야. 네. 뭐 화장실 가서라든가 네. 아니면 엄마가 밥 먹으라고 하기 전이라든가 네. 그런데 한두 페이지가 이게 내용의 전개보다도 내가 이 이야기를 놓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한테 확인하는 좀 그 표시가 되는 것 같아요. 정연욱 기자의 책 읽는 습관 들이는 방법. 첫 번째! 한 장이라도 읽어라. 오늘 우리 채널 성격이 이런 거였어. 한 장. 근데 이거 다 똑같은 게 보면은 팔굽혀펴기 습관하는 거 있잖아요.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한 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다음날 두 개. 한 개는 쉬우니까 한 개 쉬우니까. 하는 거. 한 개 하는 한 개도 안 하는 게 더 쉬운데. 안 하는 거 훨씬 쉽지. 이게 그 불교에서 그 발심이라고 하잖아요. 마음을 내는 것. 네. 이렇게 하겠다라고 마음을 내는 것. 그거부터가 이제 어려운 거지. 이게 그 사람 삶에도 관성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멈춰 있는 거를 움직이게 하는 게 제일 힘든 거란 말이에요. 첫 번째 하는 거. 그거를 누구와 함께 하자? 우리와 함께 하자. 근데 이제 저는 스스로 각자 독서에 대한 이상향이 있잖아요. 그쵸. 책을 이제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내가 얼만큼 책을 읽어야 되겠고 저런 책을 꼭 읽어야겠다 라는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30대가 넘어가면서 그 어느 날 뭐 무슨 계기인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런 책들 있잖아. 인생이 언젠가 읽어야 되는데 지금은 아니야라고 뭐 까라마초프가 형제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우리가 언젠간 읽겠지 하는 고전들이 있잖아요. 그쵸. 30살이 넘어가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 이대로 가다가는 안 읽고 죽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문득 들면서 당장 읽어야겠다는 좀 조급함이 그때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김대중 전 대통령 돌아가신 그 책 굉장히 많이 읽으셨잖아요. 맞아요. 그 김대중 자서전 보면 이제 특히 감옥에 가셨을 때 김대중 자서전 엄청 두꺼운데 3개짜리? 두 권짜리인가? 감옥에 가셨을 때 제일 많이 책을 읽으셔서 맞아요. 나중에 막 그런 생각도 했대요. 근데 책을 읽을 시간이 없을 때 감옥 또 가고 싶다. 거기 나와요. 이분은 감옥이 자기의 대학이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막 굉장히 많이 책을 읽었는데 혼난다. 그 감옥이 우리가 생각하는 굉장히 그 독서하기 좋은 환경이 아니고 그렇죠. 그 당시 그 김대중 대통령만 해도 되게 열악한 독방에서 추운데 물이 얼 정도로 추운 환경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책에 보면.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책을 쌓아놓고 하루에 목표를 세워놔서 그러니까 어려운 책, 쉬운 책, 어려운 책, 쉬운 책 이렇게 그러니까 하루 종일 시간이 있잖아. 그러니까 딱 이거 하나 놓고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그거는 본인도 너무 힘든 일이니까 본인에게 김대중에게 조차 힘든 일이니까 어려운 책은 요거는 그러니까 하루에 몇 페이지 그리고 쉬운 책 하루에 몇 페이지에서 이렇게 배분을 잘 해놨대요. 난이도별로. 그래서 그거를 꾸준하게 하니까 굉장히 많은 책을 읽을 수 있더라.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책도 하루에 할당량을 정해놓으면 이게 읽어지더라.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독서의 이상은 조금 그 아주 어렵고 재미없는 고전들을 40살이 되기 전에 다 읽는 거였어요. 지금 올해가 40살인데 돼버렸어. 전혀 읽지 못했는데 이게 이제 아침에 저는 그런 어려운 책들을 골라서 정해놓고 한 30분 정도 읽는 게 목표거든요. 아침에? 아침에 무슨 시간에? 아침에 7시부터 7시 반까지. 몇 시에 일어나는데요? 6시 반에 일어나서. 그러니까 그 술 먹고 이런 못 하죠. 그러니까 매일 먹죠. 요새 읽고 있는 거는 그 우리가 대학교 때 많이 보는 버트란드 러셀의 서양 철학사. 그 지금 봐도 썩 재밌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목표를 정해서 그렇게 읽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읽고 싶은 인문학이나 소설 같은 것들은 일과 시간이나 자기 전에 그러니까 자기 전에 빌 게이츠가 그러더라고. 자기 전에 1시간 독서 습관을 본인이 무조건 읽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책을 읽을 수 있다고. 근데 그게 힘들어요. 아니 집에 가면 난 유튜브 보고 하스스톤 일단 딱 침대에 누우면 스마트폰이 그쵸. 제일 그쵸. 독서의 적이더라고. 그쵸. 좋아. 스마트폰은 너무 이게 5분 순삭 이런 거 보면 순삭이야. 5분 순삭이 아니고 50분 순삭. 네. 그러면 내일을 위해 빨리 자자. 그렇지. 이렇게 되잖아요. 네, 맞아. 2시. 근데 어쨌든 제 이상은 그런데 아침에 어려운 책을 읽고 일과 시간에 책을 꾸준히 봐서 한 달에 한 그래도 10권 정도 읽는 게 제 이상인데 그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정윤 기자의 책 읽는 법, 책 읽는 습관 드린 법. 두 번째, 빠밤! 어려운 책과 쉬운 책을 번갈아 읽어라. 근데 어려워요. 사실. 그래서 저는 약간
술 먹은 날은 안 되고, 여러분 술 먹는 날은 안 되고, 전 좀 주말을 좀 활용해서 좀 깊이 좀 이제 빠져보는, 한 번에 쫙 읽는 좀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저는 평일에는 난 안 되던데. 여러분 평일에 이렇게, 그러니까 지하철을 이제 자주 타고 그러면은 지하철이 참 책 읽기 좋아요. 지하철, 그러니까 운전을 하면 책 안 봐. 운전하면은 이제 팟캐스트 듣고 그렇죠. 그냥, 뭐 그런 거 듣게 되는데, 이 지하철 타니까 약간 책을 그래도 좀 읽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이 지금 뭐 개인마다 뭐 원하는 생각하시는 뭐 독서 이상이 있을 텐데, 적어도 저희가 앞으로 일주일에 책 한 권, 한 편을 깊이 있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책 2권, 그러니까 정열 기자가 한 권, 김기하 기자가 한 권 해가지고 지난주 읽었던 거 갖고 와서 얘기. 깊이 있게 소개해드리는 건 소설 한 편. 그쵸. 그러니까 그게 막 단편일 수도 있고 그쵸. 장편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장편 걸린 날은 이제 뒤지는 거야, 이제 그 중에. 큰일 나는 거야.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동안 나 이렇게 책 많이 읽어야 되는데 막 그런 죄책감과 이런 게 있었다면은 같이 저희랑 같이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아니 김기화도 있는데 김기화도 일주일에 책 1점 몇 권씩 읽는다는데 내가 못 읽을 게 뭐냐? 물론 김기화는 이제 쟤는 뭐 결혼도 안 했고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생각하실 게 많이 있겠죠. 하지만 다 핑계다. 다 구차한 변명에 불과하다. 개인이 시간 내려 얼마든지 낼 수 있으니까요. 이거 운동하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내가 이제 책 읽는 습관을 좀 드리고 싶다.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뭔가 좀 성취감, 그리고 뭔가 따라가면서 같이 그냥 보면 되죠. 아무 배경지식. 아무 배경지식 없어도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아이템, 우리 가서 어떤 소설 하면 소설이 1년에 몇 권 출간됩니까, 정유혁 기자? 1년이 뭐예요? 저희 그 문화팀이 출판 담당하잖아요. 그럼 그 주에 출판된 책들이 이제 수목금 이렇게 오거든요. 네. 그것만 해도 100권이 넘어요, 매주. 매주? 네, 물론 뭐 소설도 있고 뭐 다양한 분야의 책들이 있지만 소설이 제일 많거든요. 근데 또 뭐 우리한 언론사에 보낼 여력이 있는 출판사들이나 그렇게 보내는 거니까 셀 수 없이 많은 책들이 나오죠. 지금같이 책이 안 팔리는 시대에도. 그래요. 여러분 바쁘다 현대사회. 바빠요. 그러면 저도 솔직히 책을 보고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정혁 기자도 있나요? 그런 책 만난 적 있나요? 근데 우리가 영화를 보고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들 때는 있잖아요. 근데 책은 재미없고 되게 내용이 별로여도 일단 그걸 읽는 내 공이 있기 때문에 뿌듯함이 정성을 들였기 때문에 시간 낭비는 그러니까 성취감은 다 있어. 근데 이제 이거 볼 시간에 차라리 딴 걸 볼 걸 이런 생각 드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책들은 많죠. 나 몇 권 있었어. 와, 이거 너무 엉망이다. 이런 책도 이거 출판을 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뭐 엉망한 책이 다 있는데 뭐.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시간 낭비 이런 시도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추천. 이거는 우리가 강추 반드시 읽어야 되는 머스트 리드 아이템. 머스트 리드 북. 머스트 리딩 북인가요? 머스트 다음은 동사 원형. 원형이죠. 머스트 리드북. 맞나? 아니지. 맞아. 그렇지. 읽어야 하는데. 억지로 만들자면 그 말은 맞죠. 그렇죠. 아무튼 필독서. 그렇지. 필독서 50권 빠밤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그냥 선정한 게 아니라 정유혁 기자에 따르면 KBS 문화부가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시대의 소설 50편을 선정했다고 하는데요.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책이 아니고 소설이고 소설 50권이 아니고 50편이에요. 50편? 네. 이게 뭐가 다르지? 이게 사실 뭐 거슬러 올라가면 올해 초부터 이제 기획을 할까 말까. 그러니까 이제 저와 담당 팀장이 근데 이제 늘 얘기하면서 결론이 안 났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설을 선정해서 매주 이걸 다뤄보자 라는 컨셉으로 얘기를 시작했지만 사실 소설을 어떻게 선정할 것이며 뉴스에서 이거를 다루는 게 적절하냐 그럼 도대체 다루면 어떻게 다룰 것인가 작가들은 여기 응해줄 것인가 이런 얘기만 하다가 이제 뭐 시간 어느 정도 흘렀는데 일단 그러면 해보자는 데까지 합의가 돼서 이 대한민국에서 활동하고 계신 평론가들 있잖아요. 문학평론가들이 소속된 단체가 한국문학평론가협회가 있어요. 평론가협회 협회장을 만나서 이런 기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봤더니 좋대요? 의외로 너무나 반갑게 이건 굉장히 좋은 계획이고 해볼만하다.
저쪽에서 이렇게 나온다면 우리도 한번 준비해볼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좀 실무 작업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원래는 소설 100이었어. 100편. 근데 100편은 너무 어마어마하고. 너무 많아. 100편 이거. 그리고 그냥 소설 100 하면은 이광수, 뭐, 뭐 현진건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교과서 그쵸. 되잖아요. 그치, 문학 교과서 이런 거지. 일단 다른 걸 다 떠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재미가 없잖아요. 무정. 재미없어. 아니 물론 훌륭한 소설이고 의미가 있지만 그게 뭐 이렇게 막 당장 읽고 싶은 모든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소설은 아니거든요. 맞아요. 문학사적으로야 의미가 있지만 그래서 생존 작가로 한정하고 100편 말고 50편으로 줄이자. 잘했어요. 그래서 그 평론가협회에 소속된 평론가들이 한 150여 분 된대요. 그분들한테 이제 설문조사를 했어요. 본인이 생각하는 생존 작가 중에 소설 10편을 뽑아달라. 그래서 이제 응답이 온 게 103분이었어요. 많이 왔네요. 굉장히 많이 왔어요.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정도의 이제 표본이 모였어. 그래서 이제 그거를 취합을 해서 득표 순으로 나열을 해서 프로듀스 101 같은 거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어떤 작가는 막 여러 편의 소설이 들어가 있고 어떤 작가는 한 편만 들어가 있고 뭐 이렇게 다양한데 그것도 역시 저희가 그 평론가 협회에 선정단을 따로 꾸려서 한 작가당 한 편으로 다 추렸어요. 그래서 그래야지. 이 시대의 평론가들이 꼽은 우리 시대를 아주 잘 그려냈다, 잘 반영했다고 생각하는 훌륭한 소설 50편은 요겁니다. 명단을 저희가 석 달 전에 딱 만들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 소설 50편을 읽으면 지금 대한민국 사회를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나요? 아주 도움이 될 뿐더러 나 자신을 조금 멀리서 볼 수 있는. 왜냐면 그러니까 책이 그런 것 같아. 나 자신을 좀 멀리 그렇죠.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이게 카메라를 땡기면 바깥 사람들이 보이고 더 땡기면 전체 공간이 보이잖아요. 약간 소설이 그런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거울처럼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소설은 반드시 읽을만 합니다. 라고 공영방송에서 자신있게 추천할 수 있는 50편의 명단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저희가 일주일에 한 편이니까 앞으로 이 프로젝트가 한 1년쯤? 지금 벌써 이제 6편 정도 했으니까. 근데 저희가 그 50편을 다 할 수는 없고, 지금 명단은 공개를 못하지만, 50편을 중에는 좀 방송으로 다루기 부적절한 작품도 있고. 9시 뉴스에 나가기 좀 그런 작품인 거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사정. 이건 뭐 저희 아버님이 소설가이신데, 아버님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저희 팀에서 그걸 하면 이 객관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다른 분들이 오해할 수 공정! 있잖아요. 네. 시대의 화두죠, 공정. 정말 객관적으로 공정한 절차로 들어갔지만, 오해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못하고. 뭐 그런 사유로. 그렇죠. 못하는 작가들이 있기 때문에 50편을 다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다! 빠밤! 여기서는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한 50편 정도 앞으로 일주일에 하나씩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앞으로 오늘 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엔 뭐 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테니까 그때까지 그거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아까 또 두 권을 뭐. 네, 2권 추천. 그 추천 그냥 이제 추천해 드리는 거니까 읽으실 분은 읽으시고 마실 분은 마시고. 그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책은요. 우리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한번 다뤘어요. 잘 다뤘죠, 그때. 다 다뤘는데 아무래도 첫 번째 소개해드린 책이고 실제로 이 50편에서 첫 번째로 리포트를 한 책이죠. 자, 현기영 선생의 순이 삼촌이라는 책입니다. 네. 이 책. 보신 적 있죠? 네. 이 책이 근데 첫 번째 책으로 이분이 현기영 선생인데 얼굴을 이렇게 앞에 이렇게 하셨을까? 아, 요거는 저기 이제 현기영 선생이 창비에서 등단한 지 40주년을 기념해서 현기영 전집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사진은 당연히. 그런 거예요? 잘생겼어. 잘생기셨어. 잘생겼어. 저 정말 존 코네리 같은 그런 느낌. 진짜요? 네, 존 코네리 느낌 나요. 물씬 나요. 이게 수염을 기르려고 그러신 게 아니라 털이란다. 3일만 면도 안 하고 이렇게 드신대. 진짜? 네. 내 친구도 고등학교 때 그런 친구 있어요. 저녁에 되면은 브렌다로 이렇게 나는 거에서 MT 가면 되게 징그럽잖아요. 그러니까. 진화가 덜 된 새끼 네. 말고. 근데 선생님이 누가 브렌다를 기르래 해서 땡겨. 너도 안 한 건데요. 그러니까 아침에 깎고 와도 나는 씨가 주한이 잘 살고 있니? 연락 한번 주어야지. 근데
다른 얘기지만 이게 수염이 이렇게 나기 힘들거든요. 아니 이거 진짜 축복받은 거 너무 부러워 이런 거. 남자들 사실 수염 기르고 싶은 진짜. 로망이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하면 이방같이 나요. 이렇게 이방같이 이렇게. 90%가 그렇게 나요. 90% 이방 나요 이방. 그 사극에 나오시는 분들 다 갖다 붙인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다 이방이었어 옛날에는. 이렇게 선생님이 딱 얘기하면은 가끔 이래. 멋있어. 아. 소리가 이렇게 싹 사는 거. 그것도 털이 이렇게 굵고 그 바닥바닥 해야 네. 이렇게 소리 나거든. 부럽습니다. 약간 더 거장의 풍부한 느낌. 그치. 그 해밍웨이 느낌. 해밍웨이 느낌. 네. 역시 그런 그런 분이에요. 근데 현경 선생의 훈이 삼촌 첫 번째 책으로 이렇게 리포트도 하고 되게 고민이 많았을 것 같은데 왜 첫 번째로 한 거예요? 고민이 이거는 거꾸로 제가 이 기획을 시작할 때 저희 담당 팀장한테 이거는 전제 조건으로 반드시 첫 번째는 현기영 선생으로 해야 된다. 왜? 라고 본인이 뭐 명단이 나오기도 전에 이건 반드시 들어가 있을 테니까 이걸 하게 해달라. 그래서 이제 뭐 다들 동의를 했고 이상한 작가 하면은 뭐 사실 그렇게 말도 못 꺼내고 설사 말을 꺼내도 동의를 못 받았겠지만 제가 처음부터 주장했던 것이고 이거는 제가 의심의 여지 없이 현경으로 이건 시작해야 된다 라고 생각했어요. 왜죠? 일단 이 시작이 우리가 이제 저희가 원래 기획은 4월에 시작하기로 했는데 조금 늦춰져서 이제 5월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5월 초에 5월 16일에 시작을 했을 거예요 아마. 4월 하면 이제 4.3이라는 시기적인 특성이 있었고 그다음에 굉장히 우리가 황석영 조정래는 다 알잖아요. 네. 근데 이건 제 개인 취향인데요. 문학성으로 치면 황석영 조정래보다 훨씬 더 높은 성취를 이룬 작가라고 생각했는데 그 성취에 비해서 인지도가 황석영 조정래 같은 거장들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분이어서 아깝다. 제가 좀 그걸 알리고 싶었어요. 이 소설이 얼마나 아름답고 슬프고 쉽고 재밌는 소설인지를 사람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꼭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소설이다 라는 거를 제가 독자로서 꼭 알리고 싶어서 그리고 그럴 만한 작품성이 충분히 있고 모든 작가들이 존경하는 작가이기 때문에 자 근데 여러분 이 4.3 하면 아니 나 전에 소개팅 했는데 여자분이 4.3을 아예 모르다 4.3이 뭔지를 몰라. 소개팅 자리에서 왜 4.3 얘기해? 그러니까 그게 비호감이 그게 아니라 얘기를 했어. 그래서 뭐 유튜브를 하고 있다. 그래서 뭘 했냐? 그래서 내가 이거 순이 삼촌 뭐 이런 걸 했다. 이거 순이 삼촌이 뭐냐? 그래서 4.3 사건을 다룬 소설이다. 4.3이 뭐냐 이러는 거예요. 4.3이 뭐냐? 4.3이 뭐냐? 그래서 이 4.3 모르는 사람이 진짜 많구나. 근데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이거 책 봤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4.3을 다룬 어떤 사실 4.3이라는 끔찍한 제주 양민 학살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죠. 4.3 제주 양민 학살을 다룬 우리 역사에서 제대로 많이 안 배우고 그동안 많이 묻혀 있었던 그야말로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또 제주도에서도 실제로 이거에 대해서 지금도 말하는 거를 되게 좀 두려워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많죠. 네, 많이 계시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비극이잖아요. 그럼 나는 일할 때가 힘든데 퇴근하면 쉬고 싶단 말이지? 그럼 이제 좀 밝고 즐거운 걸 보고 싶어. 막 유튜브에서 그냥 뭐 재밌는 걸 보고 싶은데 4.3 관련 콘텐츠를 보면서 내가 또 비극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거를 사실 별로 읽고 싶지 않았어. 그러니까 문학사의 위대한 뭐 성취라고 하는데 성취 내가 박수는 쳐드리겠는데 별로 내가 나 이 슬픈 이야기를 내가 굳이 내 시간에 내가 봐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안 봤었어요. 우리가 사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다 그렇잖아요. 또 그러니까. 책뿐이 아니고 그냥 무한도전 한번 더 보고 영화 싶다. 또 어벤져스 같은 거 보고 싶지. 맞아. 짓을 이런 거 극장 가서 그러니까. 주말에 시간을 내서 사실 저도 그래요. 네, 좀 그런 다 이해할 만한 구석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순이 삼촌은 제가 그래서 좀 억지로 읽었거든요. 대읽기 그거 하느라. 그때 녹화. 억지로 읽었는데 재밌어. 그리고 방금 말한 것 같이 슬프고 아름답고 쉽고 재밌다라고 했는데 이거 되게 그 네 가지가 딱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슬픈 얘기인데 읽는 동안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 소설이라는 거는 그 세계에 내가 퐁당 빠졌다가 이제 나오는 그런 경험인데 제가 초반에 좀 헷갈렸잖아요. 그게 여러분 이거 좀 헷갈리신 분 있을 거예요. 이거 내가 그때도 방송에 얘기했는데 이 순이 삼촌 써있잖아. 그런데 이제 보잖아요. 이거 우리가 어디부터 읽어요? 책을 첫 페이지부터 읽을 거 아니에요. 이제 순이 삼촌을 볼까? 순이 삼촌을 봐야겠다. 제주도 이야기구나. 그런데 이제
첫 문장이 뭐냐면 큰 흉년이던 개축년 3월. 4월이 아니야. 아니 3월 얘기부터 시작하는 그러니까 3월부터 시작이구나. 정이 고을에 나는 고을이 있구나. 제주도에. 여기까지는 막 밀어붙여. 진휼이 실시돼요. 진휼 뭔지 모르지만 넘어가. 내가 무식하니까 모를 수 있지. 근데 진휼이 뭐예요? 그 저기 빌려주는 거. 곡식을. 곡식을 빌려주는 거. 기민이 뭐지? 기민에게 죽사발을 돌리던 날, 같은 시 같은 곳에서 김인창 생리 윤관영이 부형을 받았다. 다 첫 문장부터 일단 혼란스러워지고 조선시대 그 냄새가 확 나는 거예요. 그걸 읽다 보니까 무슨 과연 사또가 약속을 지킬 것인가? 막 이런 문장이 나와.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사실 무식하거든요. 무식해서 제주도는 그때 해방 공간에서 뭔가 사또가 그런 개념이 뭔가 이런 향리 이런 개념이 있었는데 내가 몰랐을 수도 있구나. 막 그런 대한민국 정부의 진유를 막 진유를 실시하고 그래서 나 스스로를 막 설득시키면서 읽었는데 읽다 보니까 딴 거야. 딴 작품이야 아예. 그래서 이건 중단편 전집입니다, 여러분. 이 책을 사신 분들 헷갈릴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소드박놀이라는 거고, 난 소드박놀이를 처음에는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죠. 저도 읽고 알았어요. 그래서 근데 두 번째 챕터부터가 순이 삼촌이고요, 여러분. 순이 삼촌이 얼마 안 돼. 95페이지. 42에서 95페이지니까 한 50페이지쯤 되는 거예요. 요거밖에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첫 시작 정말 쉽다, 그죠? 쉽다. 요거만 읽으면 돼, 요거만. 요거 못 읽으면 진짜 여러분 반성하셔야 된다 했어요. 요거 읽자, 요만큼만 읽어. 이거 솔직히 교보문고 가서 서서도 읽겠다. 그죠? 그럴 수 있죠. 그죠? 여러분, 내가 정말 돈이 없고, 정말, 이거, 내가 읽고 싶은데 정말 가난하다. 그러신 분들은 교보문고 가서 요거만 읽고 가세요. 교보문고 관계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근데 요거 읽고 작품이 너무 좋다 싶어서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런 거니까. 다른 여기 작품들 많으니까. 다른 작품도 다 좋아. 내가 읽진 않았지만. 다 좋아. 다 좋대. 좋디야. 좋죠? 너무 좋죠. 너무 좋대.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요거 50페이지밖에 안 돼. 인간적으로 이걸 읽자. 근데 이게, 슬프고 아름답고 쉽고 재밌어요. 어떤 부분이 일단, 슬펐는지에 대해서를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4.3을 다루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슬픔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게 4.3은 40년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4.3에 공감하고 슬퍼하는 게 물론 비극적인 일이구나 하지만 너무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게 내 눈물로 이어지기는 사실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정색을 하고 4.3 얘기를 하면은 비극적이구나 라고 담담하게 넘어갈 수 있지만 이게 이제 한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기구한 인생 그거를 아주 거리를 두고 담담하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4.3이라는 거는 이제 47년부터 54년까지 몇 명이 죽었는지 아직 모르지만 최소한 3만 명 이상 죽은 걸로 추정이 되는 그 당시의 제주도민의 10분의 1이 목숨을 잃은 그 10분의 1이라고 하면은 내가 아는 사람은 반드시 한 사람 이상은 죽었을 정말 끔찍하고 비극적인 사건이고 제주 전역에서 많은 학살이 있었지만 그 중에 북촌리라는 곳에서 일어난 학살을 다룬 소설이에요. 근데 시대 배경이 40년대 그 4.3의 한가운데가 아니고 30년 뒤에 그러니까 한참 뒤에 이제 그 학살을 이제 추모하는 제사를 지내는 날 모여서 옛날 얘기하는 그런 스토리예요. 50페이지도 안 되는 짧은 소설인데 그 북촌리 학살이라는 것은 한 마을에 그 이제 양민들을 한 군데 모아놓고 총으로 다 쏴 죽이는 그러니까 한 번에 한 수십 명씩 기총소사해서 죽이고 다음 또 몰아넣어서 죽이고 그때 여기 주인공 순이 삼촌께서 순이 삼촌은 삼촌 엉클이 아닙니다. 엔트!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제주 사투리예요. 제주 방언으로 먼 친척 주로 여성을 지칭하는 그러니까 고모예요. 굳이 얘기하면 순이 고모 여기서는 자기 아버지 쪽 식구이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여러 사람을 모아놓고 총을 쏘니까 이게 한 사람씩 겨냥해서 쏘는 게 아니라 정말 그것도 천운이 따라야 되지만 우연찮게 목숨을 구한 20대 여성이었어요. 순이 삼촌이 그때 다른 총 맞은 사람의 그 시신에 깔려갖고 우연히 살아남은 이분이 이제
그 트라우마를 안고 살다가 결국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하고 30년 뒤에 그 학살이 있었던 그 밭으로 스스로 들어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러니까 주인공은 제삿날 내려가서 수인삼촌 어디 있어요? 수인삼촌 며칠 전에 돌아가셨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셨다. 듣고 끝이에요, 소설이. 그러니까 아주 담담하게 그 당시에 그 상황과 그 비극을 한가운데서 겪은 캐릭터를 마치 그 가족의 그냥 부고를 전해 듣는 것처럼 그 일상적으로 그렸기 때문에 오히려 더 슬픔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저는 슬펐던 부분이라면은 이게 슬픔이라는 것보다 저는 그런 거였어요. 약간 왜 그 영화 라이언 고학이 보면은 첫 장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마치 내가 거기 가 있는 것 같이 좀 끔찍한 전쟁의 한가운데 가 있는 느낌이 들잖아요. 카메라에 피가 튀고, 네. 카메라 흔들리고 막. 그때만 해도 그런 헬드 기법 이런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현실감이 막 다가왔었는데 약간 수인삼촌 보면서 전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서 이제 4.3 당시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사실 저도 뭐 4.3에 대해서 뭘 알았겠어요. 그냥 뭐 기사 보고 그냥 책도 제대로 뭐 읽은 것도 없이 기사 주로 많이 보고 이제 인터뷰 많이 보고 그랬었는데 이게 소설이라는 게 이런 힘이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여기서 이제 챕터가 지금 뭐 김포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제주도로 간 이 주인공의 시점, 그러니까 재산날에 이제 어르신들하고 얘기하는 시점이랑 당시 4.3 사건 일어나는 그 시점이 이제 교차 편집되듯이 요거 나왔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 당시의 이야기로 가보면은 내가 진짜 그 한가운데 있는 것 같아. 내가 그 운동장 한가운데 있는 것 같고 그 현장감이 그 쩌렁쩌렁한 그 모이라는 그 군인들의 막 목소리 이런 게 어떻게 그렇게 그러니까 글을 잘 써서 그런 거겠죠? 정말 현장감이 많이 느껴지는 그런. 거기에 그런 장면이 나오죠. 모든 이제 그 마을 사람들을 운동장으로 몰아넣고 이제 운동장에 몰아넣은 모든 사람을 다 죽이는 게 아니고 이제 군인 가족들을 먼저 추려내잖아요. 추려내는 거. 그러니까 구령대라고 하죠 보통 가운데 있는 요새는 구령대. 교장 선생님이 나와서 후나 2시간 동안 하는 거. 그 뒤로 일단 군인 가족들은 보내요. 그러니까 처음에 모인 마을 사람들은 왜 모이라 그랬지? 그 다음에 군인 가족들부터 추리니까 뭐지? 하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저기 안 가면 내가 이제 곧 죽겠구나. 그러니까 거기를 막 가가지고 내가 사실 나 알지 않냐? 나 누구의 사촌의 동생이다 막. 근데 그 처절함이 진짜 막 보는데 막 내가 막 딱 숨 막히더라고. 그러니까 4.3 하면은 그냥 역사구나, 역사적인.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무섭겠다. 한 사람의 이야기, 내가 아는 사람의 이야기, 내 이야기가. 여러분들 꼭 보세요. 나 너무 놀랐어. 보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몰입이 되는구나 하는 것도 놀랐고. 그래서 이제 막 아수라장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질서 정연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내가 여기 가만히 있으면 죽는데. 와, 몰라. 어떻게든 절로 가야 되니까. 구령대 뒤로 가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막 우리 애라도 받아달라. 그럼 애들은 또 엄마랑 찢어지면 막 울면서 가고. 그걸 또 막 그 총든 토벌대가 와서 막 찢어놓고 그런 것들이 아주 사실적으로 나오죠. 왜냐면 제사상에 모인 가족들이 자기들이 겪었던 일을 하는 거니까. 참, 너무 슬픈 이야기인데, 그 당시에 뭐, 우리가 이제, 제주 4.3에 대해서 말하기 좀 어려웠던 거는 또 뭐냐면은, 그러니까 일부는, 여기 소설의 근육이 나오거든요. 빨치산들이 내려와가지고 주민들을 괴롭히고, 낮에는 이제 순경들이 와가지고 주민들을 괴롭히고. 그렇죠. 그 양쪽에서 어느 쪽이든 뭐 의탁을 해야 했던 제주의 청년들, 남자들,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런 거를 그전에는 이게 막 빨갱이로 막 몰리면서 제주 분들이 그러면서 굉장히 오해도 많이 사고 역사적으로 막 그런 말을 못 꺼내는 그런 분위기가 그 현경 선생 인터뷰 보면 그런 것 때문에 막 인터뷰도 안 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 제주시 그 도민분들이 현경 선생이 이걸 쓰려고 이제 막 갔을 때도 그 과정이 사실 소설보다 더 소설 같은데 그 현경 선생이 지금 이제 41년생이시니까 우리 나이로 82이세요. 82이신데 술을 저보다 더 잘 드시고 굉장히 건강하시고 그 그러니까 등단이라고 하죠. 그걸 굉장히 늦게 하셨어요. 37살에 하셨으니까 그 뒤에 인터뷰했던 이문열 선생도 31살에 등단하셔서 본인이 굉장히 늦었다고 하시는데 그보다 더 늦게 하신 거죠. 37살에 이제 본인이 등단을 한 작품도 4.3을 좀 간접적으로 다룬 아버지라는 작품이었는데 현경 선생은 4.3을 직접 몸으로 겪은 분이거든요. 지금 얘기했던 그 시대에 미취학 아동 한 5살, 6살 그 정도 나이에 제주에서 그걸 직접 보고 들었기 때문에 본인이 내가 소설을 쓴다고 했을 때 4.3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겠다. 한 단편 3-4편 정도만 써야겠다. 처음엔 라고 마음을 먹고 이제 제주 4.3을 어떻게 쓰지? 고민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본인 고등학교 동창 현경 선생은 고등학교까지 제주에서 다니시고 공부를 굉장히 잘하셔서 서울대 이제 사범대로 오면서 서울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생 때까지 제주에 살았는데 고등학교 동창 중에 북촌리 출신 친구가 있어서 북촌리 학살 얘기를 가끔씩 들었대요. 근데 이제 본인이 그걸 좀 써야겠다. 친구한테 하도 들은 얘기가 많으니까. 왜냐면 한 마을에서 한꺼번에 이렇게 싹 다 죽인 사례는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의 소개를 받아서 그 친구의 부모님과 가족들이 살고 있는 이제 북촌리로 직접 가서 그 당시가 이제 70년대겠죠. 이 4.3이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건 2000년대 후반이에요. 네. 그 전까지는 군사정부 때는 이거를 제주 사람들 그때까지 생존자들이 멀쩡하게 살아있었지만 그 얘기를 못했어요. 그 얘기를 했다가 잡혀가니까. 그래서 이제 북촌리에 가서 취재를 하려고 막 돌아다녔는데 주민들이 다 자기를 피하고, 왜냐하면 어디 기관에서 나온 사람일 수도 있고 막 인터뷰 하는 척하고 접근했다가 자기가 말을 함부로 하면 또 나중에 와서 잡아갈 수도 있고 누군지 모르니까 말은 안 하는데 울기는 똑같이 다 울더래. 저기 저 어디서 온 누군데 누구 친구인데요 얘기하면은 막 울면서도 한마디도 못하고 그럼 자기도 같이 울었대. 그리고 이제 저기 그 마을에서 있다가 집에 갔다가 다시 왔다가 이걸 반복하니까 이게 진도가 안 나가는 거야. 가서 사람들은 만나는데 뭔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얘기는 안 해주고. 그래서 자기가 어느 날은 어떤 할머니가 자기를 붙잡고 내 그 죽은 아들이 자네랑 나이가 똑같았는데 그래갖고 너무 화가 나서 이분이 아니 이렇게 말을 안 해주시면 어떡하냐. 이 나중에 당신 저기 다 돌아가시면 4.3 때 죽은 가족들을 저승에서 만날 텐데 그 가족들이 너 그때 젊은 작가가 찾아와서 진상을 좀 밝혀보겠다고 물어봤는데 왜 얘기 안 했어? 라고 하면 뭐라 그럴 거냐 하면서 막 울면서 자기가 설득이라기보다 이제 막 화를 냈겠죠. 그제서야 이제 몇 분이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그때 들은 이제 취재를 모아서 이 소설을 이거를 이제 문학적으로 재구성한 거죠. 그런 어려운 굉장히 취재 과정을 30대 후반에 본인은 저기 서울에서 이제 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영어 선생님 하셨거든요. 그런 사명감을 갖고 쓰다 보니 아 이게 몇 번 갖고 안 되겠는 거야. 그 순이 삼촌이 이제 당시에는 4.3이 금기였거든요. 유신 정권 79년이니까. 그래서 소설 발표했는데 발표한 지 1년 뒤에 바로 연행이 됐어요. 소설 발표하고 바로 잡혀간 거죠? 바로는 아니고 이제 1년 정도 1년 뒤에. 그 당시에 또 그게 좀 운이 없었던 게 뭐냐면 그때 찾아보세요 나중에 YMCA 사건이라고. 네. 그 YMCA 회관에 이제 결혼식이라고 빙자해서 당시에 이제 시국을 유신 그 11.6 직후에 박정희가 죽어서 이제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민주화 인사들이 거기 모였어요. 결혼식이라고 속이고. 그래서 이제 당국이 거길 덮쳐갖고 거기 참석한 사람들을 몇 명을 연행을 했는데 거기 참석한 대학생 중에 한 사람 가방에서 순위삼촌 나온 거예요. 야 헤이. 그래갖고 사실 생각해보세요. 그 당시에 중앙정보부나 보안사 이런 사람들이 뭘 책을 이렇게 읽었겠어. 아무리 4.3을 고발했어도 책을 봐야 알지. 그치. 모르고 있다가 그치. 출판된 지 한 1년 가까이 됐는데 아 그동안 안 본 거, 안 봐서 안 걸리는 거? 그 현경 입장에서는 휴 아무 일 없어. 안 걸렸다. 근데 이제 갑자기 들이닥쳐. 이 책은 뭐야? 라고 이제. 하다가 씨펄. 아니 앞에 그 사또 얘기까지만 보고 들어봤으면 됐을 텐데. 그렇게 안 나왔겠지. 수인삼촌만 나왔겠지 그때는. 그 잡혀간겨. 그래갖고 현경 선생 지금도 그 손가락 여기가 이렇게 굽어 있어요. 그 보안사에 끌려가서 3일 동안 고문을 당하셨대요. 아니 그 현경 선생은 아니 휴 이제 한 1년 지났으니까 이제 오예로 그냥 딴 거 하고 계실 때 갑자기 잡혀갔겠네. 너무 진짜 그 3일이 자기 문학 인생에서 제일 고통스러웠던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현경 선생 그 생생히 기억하고 계시더라고. 이렇게 막 신문을 하다가 깜깜한 데서 신문을 하는데 손을 내밀려고 그랬대. 그래서 이렇게 내밀었더니 넌 학교 선생 여기가 무슨 학교인 줄 아냐. 이걸 뒤집어라. 이렇게 딱 뒤집었더니 군화발로 이거를 망치 내려치듯이 수십 차례 내리쳤대요. 이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그래 이제 더 맞아. 죄송합니다. 아니 나는 오늘 방송을 현경 선생한테 링크를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안 될 것 같아. 현경 선생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3일 동안 고문을 당하고 한 달 정도 구치소에 있었는데 결국 기소가 안 됐어요. 왜냐면 기소가 되면 이제 법정으로 가잖아. 그럼 현경 선생도 어쨌든 피고인이니까
변호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법정에서 4.3에 대한 공방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바깥에 알려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아예 4.3 얘기도 못 꺼내는 못 거죠. 꺼냈죠. 아예. 그러니까 그런 진실은 몰랐죠. 법정에서 4.3이라는 얘기 나오는 것 자체가 그 기사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예 없는 일이었어요. 일어나지 않았던. 자, 그러니까 이제 한 달 동안 그냥 가둬만 놓고 기소도 안 하는 거면 사실 이거는 죄가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렇게 해서 풀려났대요. 근데 풀려났는데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일단 무섭잖아. 너 이제 이런 소설 쓰지 마 하고 나왔잖아. 그래서 이제 1년 정도를 지금도 이렇게 술을 잘 드시는데 그때 얼마나 많이 드셨겠어. 그냥 술만 먹었대. 이제 학교 뭐 그때 몇 살 정도 됐어요? 그때 이제 30대 후반이었던 거죠. 술 잘 먹을 때죠 그때. 술만 먹고 막 있는데 어느 정도 MSG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날 낮잠을 자는데 꿈에 순이 삼촌이 나왔대. 자기가 창조한 인물인 순이 삼촌이 나와서 너 맨날 이렇게 술이나 처먹고 다니냐. 정신 좀 차려라. 제가 홍군형이 났네. 근데 그 전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당시에 대학생들이 보통 5.18도 그랬잖아요. 당시에 알려지지 않았는데 막 대학생들이 책 돌려보고 그땐 그랬죠. 야 광주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더라. 해적판으로 뿌리고 그랬죠. 70년대에도 대학생들이 일부 특히 이제 제주 출신 대학생들이 그래서 막 찾아왔대. 찾아오면 또 술 좋아하는 양반이니까 술 먹다가 선생님 근데 오늘 막 한 잔 오늘 뭐 희생자들 야 오늘 왜 무슨 날인데? 선생님 오늘 4월 3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자기가 그냥 완전 페인으로 살았대. 그러다가 이제 이 순이 삼촌이 꿈에 나타나서 노시기 나는 이제 4.3에 헌신하겠다. 해서 이제 그 뒤로 여기 나오지만 4.3 관련 단편 소설들을 그 뒤로 많이 쓰셨어요. 물론 현경의 작품 세계는 다양해서 4.3은 일부예요. 근데 이제 4.3 작가가 본인이 되게 된 계기가 이 순이 삼촌 때문에 원래는 그런 계획이 없었는데 나는 4.3 한 3-4편만 쓰고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지 했다가 이 책으로 인해서 본인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다 라고 본인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인터뷰 직접 한 거를 네. 한번 링크를 하든지 중간에 끼워주자면 그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간에 끼워놓은 게 나려나? 작가님 녹화 잘 되고 있나요? 좀 봐주세요. 잘 되고 있겠죠? 자, 그리고 슬프고 이런 작품이다 이런 거 알겠는데 작품 자체로서 그러니까 소설적으로서 네. 아름답다라는 거를 제가 먼저 말씀 좀 드려볼게요. 네네. 저는 딴 거보다 한국 소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약간 이제 연식이 좀 이제 있으신 이제 작가님들 소설 보면은 그 사투리를 많이 쓰는 거 많아요.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지만은 이 순이 삼촌 같은 경우에도 제주 사투리가 많이 많죠. 나오는데 이 삼촌 자체가 사투리. 그쵸 제목부터 사투리인데 되게 아름답다는 그러니까 그 문장 자체가 아름답다는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 단어 같은 게 너무 예쁘고 보고 읽고 있으면 우리가 사실 제주도 하면 이제 관광 가는 곳을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이제 책에도 나오는데 이 사건이 일어난 곳은 그러니까 제주도에도 관광으로 개발 안 되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동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산촌 같은 그런 데인데 그런 데로 이제 주인공이 가면서 제주도에 대한 이야기를 풍광을 설명하면서 하는데 아 정말 이거를 주인공이 설명을 하면서 사투리를 막 설명을 해줘. 그런 부분이 전 참 뭐랄까 우리말에 이렇게 예쁜 표현도 있구나 그런 약간 단어적인 아름다움 그런 것도 되게 컸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거기 좀 아픔이 있는 게 제주 출신들은 지금은 안 그러시겠지만 제주에서 살다가 이제 서울로 유학을 오잖아요. 뭐 대학을 와서 올라오기도 하고 이제 취업을 해서 올라오기도 하고 그러면 보통 제주 출신인 걸 좀 숨기고 싶어 한대요. 이게 왜냐하면 너무 4.3에 대한 그 컴플렉스도 있지만 제주 말이 이게 차원이 다른 사투리잖아요. 맞아요. 굉장히 그 경상도 전라도 사투리와는 차원이 다르게 알아먹을 수가 없어. 맞아. 사투리만으로 대화를 제주분 두 분이 대화를 하면 못 알아듣죠. 이 해독이 아예 불가능할 정도의 정말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학교 갔는데 학교 선배가 여자 선배가 몰랐는데 제주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 선배들이 술 먹다가 개인기로 제주 사투리 해보라고 시키는 거예요. 진짜 사투리가 개인기가 되는 동네잖아. 개인기가 되는 거야. 근데 그 누나가 또 하는 거야. 근데 한 마디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힘들어. 아니 진짜 유치도 안 돼요. 그러면서 본인이 굉장히 그래서 자기 개인기 했으니까 뭐 술값 안 내겠다. 뭐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 누나 지금 외교관이야. 제주 출신. 제주 출신 외교관이야. 근데 그러니까 그만큼 제주 사투리가 되게 그렇죠. 색다르고 근데 여기서는 되게 예쁘게 많이 나왔어요. 재밌었어요. 그 아픔이라는 게 그 주인공이 거의 그런 정서가 이게 성경 선생을 만나면 이게 이해가 돼. 주인공이
이제 서울에서 그걸 막 숨기고 있다가 내가 제주 주시는 걸 숨기고 있다가 제주에 오랜만에 내 고향에 내려왔는데 곳곳에서 들리는 할머니의 사투리가 다 이해가 되는 거야. 그 재밌어. 난 그 부분 되게 뭐랄까 따뜻한 느낌? 그 부분이 되게? 그래서 약간 뭐랄까 내가 관광객처럼 이걸 막 호기심을 표시하기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뭐 감자 얘기 막 이런 거 하는데 막 되게 귀여워. 그러니까 문장 자체가 귀여운 게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영화도 여러분 영화도의 교차 편집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책 자체가 과거에서 자꾸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근데 예를 들어서 무슨 그 넷플릭스 드라마 위쳐 이런 거 보면은 참 이해가 안 돼요. 너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연결이 잘 안 돼. 엉망이야. 근데 또 잘한 영화는 또 이게 되게 교차 편집 잘 되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예전에 그 베니스의 개성상인이라는 책 보셨습니까? 맞죠. 우리 중딩 때 나온 거잖아요. 그게 여러분 봤습니까? 이게 되게 옛날 책인데 그때 그 베니스의 개성상인 보는 게 막 유행이었어요 거의. 그렇지 그때 이제 개미랑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개미랑 저 돌연변이라고 미국 베르나르 베르베르 개미 돌연변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에볼라 뭐 이런 거 꼭 봐야 되는 뭐 테마로 그 당시에는 막 중딩부터 아직까지 다 읽었단 말이야 그런 책. 90년대가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베스트셀러가 쏟아졌어. 그러니까 테마로 이런 거 가면은 학교 가면 애들은 베니스의 개성상인 얘기했어요. 근데 베니스의 개성상인이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교차 편집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베니스에 그 당시에 갔던 이제 한국인 출신이 거기 가서 이제 뭐 활약을 하는 그 옛날 얘기. 그게 뭐 르네상스 때야? 뭐 언제 얘기야 그게? 하여튼 피렌체 베니스 뭐 그때 얘기야. 르네상스겠네. 그때 얘기고 하나는 지금 한국에서 무역해서 다니는 사람이 미국의 슈퍼 300조라는 그런 이제 조약인가 뭔가 들어오는데 그런 거에 대항해서 뭐 이렇게 활로를 뚫는 그런 얘기인데 내가 중딩이니까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교사 편집인데 그 부분은 그냥 띄워먹고 그냥 베니스 얘기만 봤던 기억이 나요. 아예. 근데 그 뛰어넘었어요? 안 봤어. 그 얘기 넘겼어 그냥. 나중에는 마지막 근데 웃긴 게 마지막에 가서 뭐 둘이 막 억지로 연결하려고 하는데 전혀 연결 안 되고 좀 별로였어. 아니 본인이 그 부분을 알고 있으니까 연결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이제 깨달았네. 흰밭 때문에 25년 만에 깨달았다. 아무튼 근데 이 수의삼종 같은 경우에는 되게 부드러워. 난 그게 좀 놀랐어요. 이런 교차 편집, 그러니까 갑자기 옛날 얘기로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런 게 되게 촌스러울 수 있거든요. 구성상 되게 좀 부자연스러울 수 있는데 그거를 정말 그렇죠. 너무 부드럽게 천의 무봉, 너무너무 부드럽게 해서 읽다 보면은 그냥 납득되면서 읽고 있어. 너무 신기했어. 그게 이제 작가의 역량이겠죠. 그렇죠. 4.3을 그냥 고발한 문학이면 사실 우리가 이렇게까지 열변을 토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이 소설 자체의 그 미학적인 완성도가 대단히 높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김기하 기자도 평소 대화를 해보면 저랑 생각이 비슷한데 저는 훌륭한 어떤 뭐 글이든 말이든 쉬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단순하고 이해하기가 명료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근데 현기영 선생의 모든 소설은 물론 어려운 거는 그 제주의 풍광을 묘사할 때 본인이 제주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제주에서만 쓰는 어떤 말이라든가 우리가 잘 못 보게 되는 풍경을 묘사할 때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구석들도 있어요. 하지만 대체로 되게 쉬워요. 쉬운데 그냥 이렇게 단선적으로 흘러가는 그거는 쉽다고 표현해서 그치지만 쉬워서 더 명쾌하게 이해가 되면서 이 슬픔이 무엇이구나, 이 비극이 왜 비극이구나 라는 그 쉬움의 너머에 있는 복잡 다단한 감정들을 더 이렇게 쉽게 전달해주기 때문에 훨씬 우리가 읽기가 편하죠. 읽기 편해. 저는 보면서 되게 읽기 편하고 짧아요. 일단 짧아. 그리고 저는 그리고 등장인물이 많이 등장하는 그 소설을 되게 싫어해요. 막 나중에 막 헷갈려. 특히 막 중간에 이름도 바뀌고 막 그런 경우도 있고. 다시 앞으로 가서 봐요. 앞으로 봐야 좀 독서가 늦어지죠. 약해. 기억력이 약해서 제가 좀 그런데 수의삼촌 같은 경우에는 등장인물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안 나오고 그냥 고모부만 기억하면 돼. 서북 청년으로 입도해서 이제 30년 된 고모부. 그게 참 이 소설의 또 네. 독특한 점이죠. 이게 이제 가족들이 모이잖아요. 그럼 보통은 이제 학살의 아픔을 공유하는 가족들이라고만 생각하는데 그 가족 중에 고모부, 그러니까 그 고모부가 사실 4.3의 비극을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서 어쨌든 대한민국 정부에서 물론 4.3 시작은 47년이니까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이지만 48년 넘어가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생기면서
이제 토벌대가 내려가거든요. 군인도 내려가고 경찰도 내려가는데 네. 막 생긴 나라에 군경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응원 경찰이라는 게 그 말 자체가 웃기죠. 응원해주는 경찰이라는데 치어리딩 경찰. 그렇죠. 주로 호남 쪽에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파견 간 경찰들이죠. 그것만으로도 모자라니까 서북 청년단이 이제 북한에서 도망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공산당 정권에 이제 막 뭐 재산도 뺏기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이제 북한에 대한 증오심, 빨갱이 하면 다 죽여야 된다 이런 증오심을 그러니까 북한 출신인데 북한을 더 미워하는, 북한 그렇죠. 정권을 더 미워하는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죠. 예.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서북 청년단 이 사람들을 경찰 병력으로 보내요. 무장을 시켜서. 무지막지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북한 사람들이 제주 와갖고 사람 막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4.3 초반에는 이게 잘 토벌이 안 됐대요. 왜냐하면 경찰도 일단 초반에는 다 제주 출신이니까. 그러니까 다 사실 누구네 집 아들 아닐 거 아니야. 그렇죠. 경찰이. 지금도 좁은데 그때는 더 좁았을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이게 안 되니까 이제 막 육지 사람들을 보내고 응원 경찰도 그랬고 서북 청년단은 이제 아주 극단적으로 이 빨갱이 하면 다 죽여야 되는 사람들. 레드 아일랜드라고 그때 그랬는데 제주를. 그렇게 해서 내려와서 정말 무지막지하게 사람들을 죽이니까 제주 사람들 입장에서는 생존 전략으로 이 서북 청년단하고 이제 집안의 여성을 혼인을 시키는 그까지 해서라도 네. 살아야 했던. 그래서 이제 가족이 된 사람이 이 주인공의 고모부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고모부는 30년의 세월이 흘러서 이제 제주 사람이 다 됐지만 그 당시에는 서북 청년단으로 내려왔던 입도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다 같이 모여서 4.3 그때는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4.3을 어떻게 공개적으로는 얘기할 수 없는 시대였으니까 가족끼리 이제 오랜만에 만나서 옛날 끔찍했던 얘기 그것도 얼마나 슬퍼요. 가족끼리 모여서 한다는 얘기가 학살 얘기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마을 전체가 똑같은 짓 한 날이고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막 분노가 막 생기잖아. 그러면 갑자기 북한 사투리 막 튀어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아니 이거는 뭐가 잘못했고 있으면 가만히 듣던 고모부가 갑자기 그거는 그게 아니다. 그때는 이럴만 했다라고 학살자 편을 드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을 약간 여러 번 다시 읽었어요.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혹시 만화에 보면은 뭐 그런 장면 나와요. 누가 이렇게 사과를 이렇게 하는데 사과하면서 머릿속에는 아니 이 새끼 왜 내가 이렇게까지 사과하는데 왜 내 말 안 들어주는 거지 나쁜 새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이게 만약에 내가 잘못을 저지른 거라고 하더라도 내가 역사의 죄인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은 자기 인생에서 자기가 제일 소중할 거 아니야. 그렇지. 그 마음속 한구석에는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사과하는데 왜 지랄이지? 이게 이 마음속 그 속에 있다고. 근데 그게 어느 순간 느슨해진 순간 술을 먹는 순간 이게 툭 나오게 되는 순간이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도 있죠. 우리 주변에도 있어. 근데 그거를 너무 끔찍한 거야. 그 장면이. 끔찍하지. 너무 끔찍하고 그 대목 묘사가 너무 막 다 같이 모여앉아서 술 먹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다른 사람 된 것 같이 얘기하다가 갑자기 평안도 사투리가 막 그러다가 다시 제주 사투리 쓰면서 이건 그런 거지 뭐 이렇게 하는 그 장면이 그 짧은 순간이 너무 뭐랄까 좀 소름 끼치는 그런 순간이어가지고 소설이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이제 현경 선생님한테 우리 보도에 못 넣었지만 왜 고모부를 꼭 등장시켜야만 했냐 이제 극중 긴장감이 있어 라고 여쭤봤더니 그 서북 청년단이라고 해서 다 우리가 악마는 아니었고 네. 다양한 부류의 사람이 있었고 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다양한 모습으로 학살에 개입했고 제주 사람들과 불가피하게 섞여 들어갔다는 거를 역사적인 그 상처를 그대로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소설이 입체적이었죠. 맞아요. 고모부 때문에. 되게 저는 고모부 때문에 되게 정말 순간 주인공도 욱하잖아. 욱하는. 저희 내가 막 같이 욱하게 되더라고. 또 그런 책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저희가 대립기에서도 한번 다루긴 했었는데 어떻게 정혁 기자는 여기서 한 번 더 얘기를 하니까 어떠신가요? 너무 사실 저는 그때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현경 선생을 만나고 나서 더 현경 선생에 대해서 작품도 더 많이 보게 됐고 굉장히 푹 빠졌어요. 흠모하게 됐어요. 이게 뭐 덕질이 시작된 거죠. 네. 팬이 된 거지. 그리고 인간적으로 너무 멋있어요. 멋있어. 여기 아까 우리가 외모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호방하시고 술도 아주 좋아하시고 굉장히 성격도 시원시원하시고 방송에서는
우리가 어쨌든 짧은 시간 안에 조금 이 다른 이야기도 해야 됐기 때문에 그 소설에서 제 개인적으로 받은 감흥을 잘 얘기 못했는데 오늘 막 고모부 얘기까지 하면서 다시 한번 소설에 이렇게 쑥 들어온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이거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50페이지밖에 안 돼. 50페이지밖에 안 돼. 요거 주말에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우리 제가 댓글 읽어준 기자들의 어떤 스피노프 편으로 이렇게 책 읽어주는 기자들로 한번 저희가 오늘 숭이 삼촌 저희가 한번 다루긴 했었죠?를 다뤄봤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한 편씩 한번 추천해드리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앞으로 요거 해보고 괜찮으면 뭐 우리가 읽었던 뭐 베스트셀러라든지 뭐 개인적인 픽 뭐 이런 책 같은 거 하나씩 소개해드리는 이런 코너를 일주일에 하나 정도씩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댓글로 내가 평소에는 대들기 얘네 그냥 보고 그냥 재밌네 이러고 넘겼는데 오늘은 어땠는지 댓글로 한번 좀 남겨주세요. 이거 니네 이건 뭐 이런 부분을 좀 뭐 추가하면 좋겠다. 뭐 이런 건 빼면 좋겠다. 뭐 요걸 앞으로 할 때 조언 같은 거를 좀 여러분이 좀 해주시면은 그런 거 반영해서 앞으로 이 방송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기 잠깐만요. 네네. 요거는 이제 추천은 오늘 없는 거잖아요. 네, 없어요. 그러면 제가 현경 선생님 작품을 추천을 드릴게요. 오케이. 이 50편의 명단 처음에 현경 선생의 작품은 3개가 올라왔어요. 오. 순이 삼촌하고 마지막 태우리라는 작품하고 마지막 뭐예요? 태우리? 태우리. 노태우? 태가 어에다인데요. 태우리. 태우리. 그게 제주 말로 목동이에요. 소를 돌보는 사람이에요. 그치. 제주도에는 흑우가 있었죠, 옛날에. 근데 이제 말들이 주로 많지. 그래서 여기서 소, 말 뭐 하는데 말. 제주에 말이 많지. 소들 이렇게 방목해서 막 넓은 목초지들도 많고 그 마지막 이제 거의 그게 없어진 직업이잖아요. 이를테면 목동이니까. The Last 목동. 근데 이 소설은 그것도 역시 순이 삼촌 같은 단편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건 별 내용이 없어. 거의 묘사가 70-80%가 굉장히 독특한 소설이에요. 제주의 그 거대한 목초지에서 혼자 이제 살아가는. 근데 이 양반도 젊은 시절 4.3의 아픔이 있어. 이건 정말 직접 겪은 아픔보다 더 큰 아픔이야. 왜냐하면 어떤 마을에 이제 보통 그때 제주에 동굴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도망가면 일단 동굴로 많이. 동굴 얘기도 나와. 그래서 이 태우리께서 마지막 태우리께서 4.3 때 끌려가갖고 너 죽고 싶지 않. 그러니까 니네 마을을 불어라. 어디로 도망갔는지. 그렇지 않으면 널 죽겠다 해서 이 양반이 비어있는 동굴을 불어. 일부러. 자기가 확실히 지나가다 비어있는 걸 봤어. 그럼 거기 가는데 마침 거기에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가 숨어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 보는 앞에 죽은 거야. 그런 아픔을 갖고 있는 그 아주 노인이 된 그때 청년이었고. 근데 이제 막 제주가 이제 관광지로 개발되면서 막 골프장이 생기면서 이제 내 목초지가 점점 좀 좁아지는 이 노인의 이 스토리는 거의 이게 다예요. 제주의 아름다운 풍광이 거의 묘사가 되는데 정말 압도적인 묘사. 근데 신기한 소설이야. 제가 그 소설 읽어보진 않았지만 그 소설을 읽고 제주도에 놀러가면 또 다르게 보이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지상의 숟가락. 지상의 숟가락은 그 책으로 나와 있던데? 네. 노란색 표지에? 옛날에 한참 전에 느낌표 책을 읽읍시다. 거기서 책을 읽읍시다. 거기서 선정됐던 그거는 현경 선생의 자전 소설이에요. 내가 어린 시절을 이제 그냥 정말 꽤 두꺼운데 그거는. 근데 거기에 처음에 한 100페이지가 4.3 얘기야. 100페이지다. 그러다가 갑자기 툭 끊겨. 4.3 얘기를 내 지금 자전 소설에서 너무 비극적이니까 난 여기까지만 하겠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또 천진난만한 저 10대 시절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제 지상의 그 숟가락은 지상의 숟가락이 4.3 때 죽은 북한의 남로당 사람 여기 숟가락이 하나가 이렇게 그러니까 빨치산으로 막 한라산에서 도망다니다 잡혔는데 그 시신에 여기 숟가락이 하나 꽂혀 있을 때 지나가다 그걸 직접 봤대 어릴 때. 이제 어린 시절 제주에서. 근데 그게 좀 지루해요. 너무 어린 시절 옛날 얘기여서. 근데 그 마지막 태울이라는 소설은 순이 삼촌은 이게 이 현기영 작가의 30대 작품이라면 이 The Last 목동. 네, 그거는 이제 60대 쓰신 다른 좀 경지의 이런. 그럼 이 책이 없어요? 이 시리즈 이 책엔 없고 여기 없어? 요 시리즈 3권이에요. 그럼 또 사야 돼. 한 권 더 사야 돼. 그 책도 같이 읽어보시면 마지막 태우리가 있네. 현기영의 어떤 작품 세계를 어느 정도는 좀 짐작할 수 있다. 더 다행인 게 이 마지막 태우리가 들어있는 중단편 선집은요
마지막 태우리가 제일 앞에 있어. 다행히. 헷갈릴 리가 없다. 딴 거부터 읽을 일이 없어. 다행입니다. 마지막 태우리도 한번 보시고, 그럼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되게 뭐랄까, 내용 자체가, 저는 좀 그런 생각 들었어요. 이 책 그 추천, 그 북튜버라고 하잖아요. 아, 그런가요? 네, 북튜버라고 하는데, 다들 되게, 좀 약간 차분하시고 약간. 그러니까 되게 잔잔하고 되게 이제 고품격 책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는 품격 없는 걸 원하지 않을까. 경박하게 하겠네요. 그래서 이 경박은 혹시 내가 경박으로는 유튜브 이쪽에서는 좀 있지 않나. 오늘의 경박은 이거였지. 아, 이건 너무 용어인 것 같아. 개인의 비극을 이제 놀이로 승화시킨. 죄송합니다. 그게 통했을 리가 없죠. 죄송합니다. 이거 뭐 희화시키라는 게 아니라 아니, 희화시켜놓고. 긍정적인 희화였어요. 그러니까 긍정적이니까 그러면 안 되죠. 자, 아무튼 그래서 한번 만들어봤는데 여러분의 의견 저희가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에 담아주시면 저희가 한번 다음 편 만드는데도 한번 참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우리는 다음 주에 그럼 뭘 읽어야 되느냐? 네. 다음 주에 우리 이거 떠올려. 다음 주에는 무슨 소설을 소개할 거죠? 다음 주에는요, 제가 순위 삼촌에 이어서 했던 두 번째로 했던 이문열 작가 다 아시죠? 굉장히 논쟁적인 작가고, 저희 대들기 댓글 중에 우리가 순위 삼촌 할 때 그 댓글 제일 기억나요. 어떤 독자, 우리 들으면 아는 구독자인데, 이문열 거 들어가면 나 안 본다. 아, 진짜? 네. 그 기획을 보지 않겠다. 어쩜? 어떻게? 그래서 내가 그때 속으로 다음 이문열 해야 되는데. 드라브루스! 어. 그분 그다음부터 댓글 다 다음 계시나? 저는 그 뒤로 못 봤어요, 그 그분. 있잖아. 한문학도. 아, 토마스님? 최근에 달았어 또. 하여튼 많은 분들이 싫어하시는 다른 의미로. 근데 이문열 선생의 누구나 읽어봤을 법한. 왜냐면 최근까지 교과서에 있었기 때문에. 교과서에 실려요? 교과서에 실려 있었는데 최근에 빠졌어요. 아, 그래요? 네. 무슨 소리죠?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그렇습니다. 이건 저는 이것도 똑같아. 나 옛날에 이제 우리들의 읽어준 영웅 옛날에 이제 한창 많이 볼 때, 근데 난 이제 당연히 제목이 우리들의 읽어준 영웅일 줄 알았는데 뭐 이 표지가 막 사람 얼굴 그러지 본인 이상문학상 전집에 들어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표지가 되게 재미없게 생긴 거예요. 이상문학상 편집을 그때 처음 봤나 보네. 처음 봤지 나는. 그게 몇 살 때인데 그게 나 고딩 때인가 중딩 때인가 그거 엄청 옛날인데 그것도. 초등학생 때 읽어요 이상문학상. 저는 중딩 때 읽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 되게 다른 소설 때문에 약간 그때 헷갈렸던 단편은 늘 그렇다. 뭐 재밌게 보셨어요? 아, 우리들 읽은 영웅이요? 저는 이제 제가 당사자였기 때문에. 엄석배였어요? 아, 진짜 처음 봤거든. 아무튼 이런 우리들의 읽어진 영웅. 되게 재밌었겠네요. 아, 재밌었죠. 난 3D로 보는 거지. 그런 이야기 제가 한번. 우리들의 읽어진 영웅. 다들 뭐 한 번씩 보셨겠지만은 다시 한번 단편이라서 짧아요. 혹시 들으는 봤지만 읽어본 적 없다 이러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왜 읽어봐야 되는지 짧게 한번 한마디만. 보다는 길죠. 중편 정도. 그런가? 100페이지는 될 텐데. 이거는 어느 시대 어느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이문열 선생도 약간 본인이 이 작품으로 이제 이 작품이 이문열 소설 중에 한 두 번째인가 세 번째로 번역이 많이 된 작품이에요. 아, 번역도 많이 됐구나. 그래서 본인이 이제 이걸로 영국이나 미국에 가서 독자와의 대화를 했는데 어딜 가나 비슷한 작품을 누군가 손들고 물어본대. 예를 들면 파리대왕이라는 소설을 맞아. 파리대왕 소년들끼리 비슷한 거 아닌가요? 누가 뭐 그러더래. 그리고 또 그 양철복 쓴 퀸터그라스. 네, 퀸터그라스. 제 작품은 기억이 안 나는데 비슷한 소설이만 하나 있대요. 그러니까 학창 시절에 교실을 배경으로 하는 작품은 어느 문화권에서든 있다는 거는 다들 좋아한다는 거죠. 그렇죠. 먹힌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작가들도 맞아본 적이 있는 거야. 전학생이 와갖고 뭔가 탄압받다가 거기 적응하고 그 과정을 그린 소설은 되게 재밌잖아요. 그렇지. 무협제도 나오고 만화에도 나오고 웹툰에도 나오고 그 구성 자체가 재밌지. 드라마에도 나오고 전형적으로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 주제의식이라든가 스토리가 어떤 시대와도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50년대를 배경으로 하는 소설이지만 60년이구나. 그러니까 이승만 작품.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59년, 60년 이때 얘기인데 지금 읽어도 물론 교실의 풍경이나 뭐 거기 보면 급장이라고 나오거든요. 지금의 반장이 뭐 그런 명칭은 좀 다르겠지만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가 그 권력의 본질 또 그 대중의 속성
고전의 힘이 그런 거잖아요. 시대를 초월해서 어떤 분이 그랬거든. 모든 예술은 현대적이라 그랬거든. 그래서 음악도 클래식밖에 안 들어요. 지긋지긋하게 되는데 아무튼 여러분 이제 이문열 작가에 대한 호불호가 다 있으시겠죠. 뭐 저도 뭐 있습니다만 작품으로 일단 한번 보고 네. 정현 기자가 그 이문열 씨 댁에 가서 인터뷰하고 왔어요, 그죠? 한 3시간. 네, 3시간 이거 왔다니까 아 이분이 진짜 무슨 생각이신 건지 직접 만나보니 어떤지 뭐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우리 책 읽어주는 기자들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또 만나요 꼭. 또 만나요 꼭 하면 줘. 또 만나요 꼭. 안녕. 제발 대들기도 불러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작가님 어떠셨습니까? 재밌는데? 몇 분이었어 우리? 지금 한 1시간 20분? 그렇게 얘기했어? 네. 아, 1시간 반 안 됐어요? 1시간 반은 된다. 금방 갔네. 1시간 20분 정도. 그 취소 누르면 안 되고 정지 눌러야 되는데 안 누르시면 안 되는 안 건드리려고. 어땠어요? 그냥? 재밌었어. 아 그래? 다행이네. 옆에 사람의 피를 묻혀가지고 그 시체 밑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스님 삼촌인데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산에서 살아가는 자는 요새 말하는 그 트라우마라는 게 심해요. 가해자가 어떤 사람이고 그 사람들은 벌 줘야 된다는 말을 한마디도 못하는 상태니까 병든 사람들이에요. 생존자들은 정신적으로 병든 사람, 트라우마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지요. 그게 스님 삼촌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사실 그대로죠. 사실 그대로지 그걸 뭐 사삼의 생존자 중에 특이한 사람을 내가 묘사한 게 아니에요. 사삼 생존자는 대부분 그런 트라우마를 앓고 있는 거예요. 토목청년단이라고 다 악랄한 건 아니에요. 그중에 선한 사람도 있고 깨끗한 사람들을 골라가지고 그렇게 결혼을 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가족을 무사하게 이제 살아남는 거죠. 그 스니 삼촌에 등장하고 있는 그 고모부가 바로 그런 수옥청년. 그러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학살자의 어떤 입장도 좀 이렇게 드러내 보이고 그랬던 거예요. 제도 풍광이 남다른 그런 아름다움을 갖고 있죠. 독특한 풍광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묘사해보자 이런 거예요. 그 아름다운 풍광 뒤에 그 그늘, 그 배후에 처참한 사삼이라는 사건이 존재하지만은 그 비극과 아름다움 이렇게 조화시켜보자 뭐 이런 생각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어느 할머니는 내 숨부리가 자꾸 내 아들이 그 당시 내 아들이 자네 나이였네 하고 울기만 하시니까 나도 울기만 하다가 돌아가고 그랬다가 내가 이제 한 젊은 작가가 이 북촌이 겪었던 이 대참사를 뭔가 좀 얘기하고 싶어서 찾아왔는데 말씀을 안 하시면 말하자면 증언을 안 하시면은 나중에 돌아가셔서 저 저승에서 저 하늘에서 가족들을 만날 게 아닙니까? 가족 만나서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때 젊은 작가가 와서 그 참상, 그 억울함을 호소했어야 되지 않겠냐. 근데 왜 말하지 않았냐. 하고 꾸중을 들고 뭐 노역을 받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제가 울면서 설득을 했죠. 그래서 겨우 그 얼어붙은 입이 트이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 도저히 더 이상 사삼에 대해 쓸 용기도 없고 쓸 수 없고 없게 되니까 절망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니까 내 속을 달래기 위해서 술을 먹게 되고 술을 많이 먹어. 대낮에 술을 먹었죠. 대낮에 술 먹고 집에 쓰러져 있었는데 갑자기 환한 빛 속에서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치 백일몽을 꾸는 거죠. 근데 그 하얀 소복의 여인이 딱 보니까 순이 삼촌인 거예요. 꿈속에 나타나는 순이 삼촌이 내가 뜨거운 날 이렇게 순이를 쳐먹고 절망에 빠져있는 일어나거라 어서 일어나거라. 그래서 내 손을 잡아 이끄는 거야. 그리고 1년 만에 글을 못 쓰고 절망에 빠진 한 1년 만에 그 암남한 시절 그 전두환의 그
군사 정권이 까먹은 1년 동안 절망에 빠졌다가 다시 일어나게 된 게 내가 창조한 스님 삼순이 일으켜줬기 때문에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 전에 발표된 경우는 그 제주 출신이 아닌 그 외부인의 시선으로 본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게 어떤 구구 반공주의의 작품도 있었고, 그게 아니라 제주도를 좀 낭만화 시켜가지고 거기에 이제 삽입하는 형태로 사삼이 들어가기도 했고,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사삼이라는 비극성을 전면에 내세워가지고 진상이 어떠했는가, 이걸 처음 얘기한 게 순이 삼촌이기 때문에 그 순이 삼촌이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사삼의 어떤 참상을 처음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제기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논의가 사실은 거기에 맞춰 있거든요. 저는 그게 불만이고, 그러니까 거기 보면 작가 의식은 두 가지 정도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가 4.3의 참상을 알리겠다, 이게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제주인으로서의 정체성 찾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 왜 하필 제주도에서 이런 비극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주도를 향한 편견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게 작품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편견이라는 것은 상당히 역사적인 축척이 있었거든요. 4.3 얘기를 안 하고는 뭐 문학적으로 한 발짝도 뛰어놀 수가 없다는 그런 압박감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늘 제주도는 참 무슨 웅성웅성하는 소리로, 그때 누가 죽었고 누가 그 밭에서는 누가 있었는데 다 죽었고 뭐 이런 소리가 뒤에서 늘 얘기하는 거예요. 우물거리는 소리가. 큰 소리를 외치지도 못하고 분노의 목소리가 없이 웅웅웅웅. 그러니까 내가 막상 펜대를 재었는데, 펜대는 그냥 뭐 아름다움을 위해서 이 펜대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미학을 위해서 이 펜대를 사용할 수 있지만, 내면의 억압, 이것을 풀어보기 위해서라도 4.3에 대해서 쓰고 넘어가야겠다. 한번 중간편 한 3편만 쓰고 넘어가자 했는데, 나를 체포해가지고 무지하게 고문하고 말이지, 또 감옥 살리고, 그때부터 이게 4.3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 겁니다. 나는 이제 4.3 벗어나서 다른 얘기도 쓸 수 있고 다른 문학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었는데, 북촌 이 마을을 그 북촌 마을에 겪었던 대참사를 이제 그걸 이제 간접 체험함으로써 4.3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돼버렸어요. 지금도.